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안홍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위한 수생태계 연소성 조사 및 평가라는 그 제목을 했는데요. 이 제목 선정하는데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나 이 양반이 가서 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많은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간 제가 연구를 했던 것들이 이런 횡단 구조물에 관한 연구를 제가 2004년도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속적이진 못하죠. 과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 20여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지금 이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뭐 순서와 같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천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천의 연속성이 우리가 보통 생태학적으로 얘기할 때 반노트가 얘기했던 하천 연속성의 개념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번역을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연결성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 커넥티비티죠. 그러니까 리버 컨티뉴엄 개념이 아니고 리버 커넥티비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그 연결성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뭐냐면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라는 매개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에서도 이런 연구를 상당히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종적 연결성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의 흐름이 상류에서부터 쭉 흘러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수체가 되고 끊이지 않도록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 하천에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런 횡단 구조물, 안 켜지나 보네요. 포인트가. 여기서 표시가 안 돼서. 네. 예, 알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하천의 이런 구조물, 횡단 구조물들이 있죠. 이런 종적 연결성을 단절하는 이런 횡단 구조물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그 주변에 제방이 없는 부분들은 굳이 제방을 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물은 범람을 해서 홍수를 만들고 옆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횡적 연결성이 되는데 이 연결성에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적 연결성은 보나 낙창공과 같은 횡적은 물의 흐름을 단절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요. 횡적 연결성은 결국 뭐냐면 제방이라는 이러한 그 횡적 연결성에 단절하는 대상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대상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라는 건데 이용하지 못해서 단절됐다는 것. 즉 물의 흐름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우리 물의 흐르는 뭐 저속 생물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가장 큰 이동성이 큰 어류조차도 차단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이에요. 반면에 횡적 연결성 같은 경우는 제방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제방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물고기의 연결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우리 지금 같은 경우가 거의 85% 이상의 제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물이 이미 단절이 되어 있다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류를 대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란 건 뭐냐면 이 종적 연결성을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라는 관점을 가게 될 때는 반드시 대상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횡적 연결성에 대한 대상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종적 연결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적, 횡적도 있지만 물의 수직적인 흐름, 하이퍼렉존이라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이러한 그 흐름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먼저 하천에 아까 말씀드린 이 연결성을 차단하고 있는 횡단 구조물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들이 이게 뭔지 낙창홍인지 구조물이 몰라요.
제일 밑에 거, 요 노란 거, 네, 네. 이 구조물을 정확하게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조사를 할 때 보면 다 보로 돼 있어, 다 보. 근데 실은 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요, 보는 농업용 취수를 목적으로 조성된 농업 기반 시설물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구조물 상류의 좌안 또는 우안에 수문이나 수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물을 공급받을 때 과거에는 전부 다 자연 유화식 유수 공급 방식인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흘러가서 그 물을 농업을 취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문이나 수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취수를 위한 유량 확보를 위해서 이걸 결국은 자연 유화식을 하게 되려면 유량을 확보, 수위를 상승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여기에 강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배사문의 기능도 하지만 이 강락을 막아서 물 수위를 상승을 시켜야 물이 수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낙차공 같은 경우는 하상 세구를 막고 하도 구배를 안정시켜서 하천의 종횡단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을 횡단해서 설치하는 하상 유지 시설입니다.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낙차가 있는 하상 유지 시설을 낙차공이라고 하고 낙차가 미미한 시설, 여기서 미미하다는 건 50cm를 얘기합니다. 50cm 미만인 걸 대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낙차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자체가 취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 상류에 수문이나 수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게 보야 낙차공을 알 수 있냐면 뭐냐면 하천 설계 기준에 우리가 보통 보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하천 기본계획의 종단 면도를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본지, 낙차공인지 명명하게 그게 구조물이 뭔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채가 있고요. 보채를 넘어가서 물이 떨어지게 할 때는 바닥을 보호하는 바닥보호공이 있고 그 밑에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하상보호공이 이것이 전부가 하나의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보가 어디까지 보지? 근데 이게 보가 이것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냥 수직형도 있고 경사형으로 된 것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 그럼 이 어도는 별개냐? 어도도 별개가 아니에요. 왜? 어도는 횡단 구조물의 부속 구조물이에요. 부속 구조물이고 이 어도는 유심선, 물이 흐르는 가장 깊은 데를 연결한 선을 맞추어서 여기에 어도의 출구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는 하천 설계 기준에 의하면 구조물의 높이에 1:20의 완경사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이 보통 1m면 20m 구조물, 높이가 3m면 60m의 별도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류 이동이 가능한 일정 수심과 유속을 유지해야만 하는 형식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형식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것이 따르지 못하는 비정형식,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자연형 어도다 이런 거는 전부 다 비정형식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물이 흘러야지만이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그 어도를 설치할 때는 정형식 어도를 설치하는 것을 거의 유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보채는 물고기를 위해서 어도 있죠. 피쉬웨이죠. 그러면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이런 굳이 어도가 필요 없어도 올라가요. 여기 이 줄을 하나 연결을 했었는데 이 연결을 해도 이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전부 다 생물들이 이동하는 하나의 생태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도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와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뭐 여기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가운데 있죠. 왜? 여기 가동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수심을 만들어 놔야 물이 흘러가는데 가동보를 눕혀 놓을 때는 이런 형태의 이상한 구조물만 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는 거죠. 물고기는 굳이 이런 데를 다니질 않아요. 그러면 어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하천의 전체 길이 대비 이 어도의 출구가 하는 폭은 한 얼마나 정도 될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7에서 10%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 90%는 전부 다 여기서 못 올라가고 돌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원류를 한다면. 다행히 물이 이쪽으로만 흐른다면 물고기들이 이쪽에서 거의 몰려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유심선이라는 것이, 하천이, 유심선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천은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이동상이라고 해요. 고정상이 아니고 이동상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상 중에서 유심선이 딱 고정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가능한 한 유심선에 맞추어요. 어도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도로 이제 보게 되시면 되고요. 이런 구조물을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국내에는 어느 정도의 이런 구조물이 있을까라는 건데요. 34,000여 개의 보, 이 숫자는요.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에 보면,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에 약 33,800 몇 개인가 900 몇 개가 나와 있어요. 매년 숫자가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바뀐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호라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것을 보고를 해요. 그래야 그것을 받아줘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34,000여 개의 보가 정말 다 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34,000여 개 중에서 약 16,000여 개는 낙차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8,000여 개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라는 건데, 이것은 농어촌 통계연보에 의하면 약 18,000여 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 국토부, 제가 이 과업을 과거에도 환경부에서 과제를 했네요. 환경부에서 할 때 국토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구조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낙차공은 몇 개야? 그러니까 개수가 보니까 한 34,000여 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 통계연보에서 18,000여 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 16,000여 개 정도 되겠구나 라고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호에 관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로우리스라고 하는 정보, 그게 있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받아서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 와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미스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로우리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3만여 천 개가 더 넘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전수조사를 지금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구조물이 물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도시마천 같은 경우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유사이송이라고 하는데, 하천에서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유사, 부유사라든지 소유사와 같은 이런 유사들이 한꺼번에 떠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생물들의 먹이원으로 기능도 하지만 하류, 하천, 구조물의 상류와 하류의 지형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천의 지형을 정말 변화무쌍하게 변화시키는 건데, 이것을 다 차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나 이런 데 상류에 가서 보시면,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깊어 보이죠? 절대 안 깊어요. 왜? 이미 거의 다 만사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차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수행 생태의 연속성을 저해한다. 생물이 높은 단체에 대해서 이동을 못해서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이 최근 들어서 그 기능과 용도가 상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미 저런 것들이 폐기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폐기된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폐기된 보는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폐기된 보 누가 지정하지? 농어촌연구원에서 폐기된 보를 지정할까? 해요. 하는데요. 그것이 국내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환경부의 그 수생태 보존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전국에 폐기된 보가 약, 제가 데이터 받은 게 한 200 몇 개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더 이상 폐기된 것을 장부로 만들지 않았는지 제공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보가, 자, 농업용 취수를 목적으로 한 농업용 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소관인데, 이것을 농어촌연구원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농어촌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실제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큰 것들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지자체에 위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부속 구조물들은 어도는 이거는 해수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수부는 어도가 걸려 있는 구조물에만 주도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고 왜 해수부에서 이 민물, 이 특히 해양부서는 바다 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산 증식의 그 뭐라네요. 수산 증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걸 그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도에 관련해서만 관심이 있고요. 대부분들이 약 5%만 양호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매년 어도 개보수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안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횡단 구조물과 구조물의 쇄골에 관한 이 하상 보호시설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지자체에 위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천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천 설계 기준에 하천 구조물, 하상 보호 시설, 어도 등의 조성 기준을 갖다 명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풍선 배구 토스하듯이 이쪽 튕기고 저쪽 튕기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죠. 자, 이런 지금 관리 주체의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연속성 확보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수계 내의 횡단 및 횡단 구조물이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이런 생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구조물이 연속되어 있는지 단절되어 있는지 훼손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이 평가에 따라서 연속성 확보 사업을 하기 위한 연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고 하천 사업을 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별도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만약에 철거할 것이 필요하다면 철거를 해주고 기능이 미약하다면 보완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구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생태 구조와 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최근까지 환경부에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사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대상이 환경부에서는 초기에는 원래 계획될 때는 이게 전국 단위의 조사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방대하니까 이 대상을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하천 진단 결과 전국에 있는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훼손하천을 진단합니다. 이 훼손하천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법에 기초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훼손하천이라고 진단이 되면 이 하천만을 대상으로 해서 수생태 연속성 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환경부 국립생태원에서 이걸 담당을 했고요. 약 2030년까지 원래 계획은 한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죠. 한 10년 단위로 조사를 쭉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사업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서 빨리 결과를 도출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역 단위 전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자료나 우선순위 부재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 사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중단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 제가 어떤 이런 R&D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이것을 R&D가 중단이 되면서 제가 이것을 수계 사업으로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건 수계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하는 것은 한강 수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 기금으로 되는 수행 과정이 5년 과제입니다. 그 한강유역에서 섬강, 홍천강, 경안천 유역에 있는 구조물을 전수조사를 하고요. 여기서 수생태 건강성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어리 조사를 시행을 하고 수행태 연속성 평가를 하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능 및 용도가 상실된 거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인지 또는 개선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년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1,500개 정도의 구조물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0년도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한 30개 정도의 그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여기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범위를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보면 하천 연장과 유로 연장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천 연장은 뭐냐면 하구에서부터 하천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를 길이를 하천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것보다 훨씬 더 뒤쪽 위쪽으로 상류역에 이 발원지부터까지를 계산한 것을 전체적으로 유로 연장이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강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천 연장이 약 한 295km 정도 되는데 유로 연장은 약 494km예요. 약 한 200km 정도가 이미 빠져 있죠. 하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류역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조사를 할 때 수행태 연속성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천 연속성 조사 지침은 하천 기본계획에 명기된 하천 연장까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요 밑에.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누락된 것들이 뒤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이 상류 쪽에서 얻어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기본을 가지고 있었던 조사 데이터는 어디였냐면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은 어도를 아까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류역을 안 했어요. 누락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분적으로 된 것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상류 누락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은 초기에는 여기에 이 연속성 조상 지침에 맞춰서 조사를 했는데 누락된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년까지는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해서 이 뒤에 연장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 구조물에 대한 조사, 어도 조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물리적인 것들이 수리학적 인자, 구조적 인자, 주변 환경 인자를 모두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류 조사는 하고 있는데 어류 조사는 기본적으로 이 밑에 하류, 이 하단부에서부터 100m까지 구간을 하고 있고요. 연 2회 조사, 4월과 5월, 9월과 10월 2회 조사를 하고 있고 이때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고 하니까 홍수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강우 후에 일주일 경과한 후에 평수기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조사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생태계 평가를 할 때는 연속성 평가는 이 어류 구조물 조사와 더불어서 어류 조사를 가지고 어류 이동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어류 이동률에 따라서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 0%, 아예 못 올라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에 0에서 50%까지는 훼손, 50% 이상은 연속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연속, 훼손, 단절은 각각의 구조물 단위로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전체 길이별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몇 %에 와서 전체 길이의 몇 %에서부터 단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제가 조사한 것이 댐 상류역, 한강 유역 상류역이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단절이 거의 95% 이상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단절이 되면 와, 그럼 문제네. 저거 다 철거해야지. 이런 논리를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뭐냐면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 그 구조물 있는 구조물 중에서도 기능과 용도를 상실해야만 철거해 할 수도 있겠다는 논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이 뭐고 용도가 뭐냐라는 거죠. 기능은
물그릇입니다. 물그릇. 물그릇으로서 얘네들이 기능을 못하면, 즉 보가 깨져나가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용도가 상실했다는 건 뭐냐면 주변에 토지가 물을 갖다 쓰는데 물을 쓰는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을 쓰는 목적이 주변에서 토지 이용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였는데 택지로 변화되는 경우, 도심화가 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자연유화식, 물이 흘러가서 되는 논농사인데 논농사가 비닐하우스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 물을 취수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뽑아 올려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 거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판단해야 되느냐? 결국은 구조물을 봐야 되죠. 이 구조물이 정말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럼 수생태계의 이 연속성, 생물이 이동을 못하고 있네? 이 구조물의 생물이 그 법정 보호종들이 살아? 정말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어? 그냥 놔둬야 돼? 철거를 해야 돼? 라는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성, 수질 및 전이도, 이건 도시마청 같은 경우는 아주 눈에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장소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므로 인해서 철거를 하는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이거 없으면은 제거를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왜 환경부에서 해야 되지? 이거 저기 그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수부는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왜? 해수부는 어도에 있는 데만 포커스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도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국토부 있었어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같이 논의를 한번 하자. 했더니 좋다 그러세요. 누가? 해수부 그때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부처 간 협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접근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럼 연구 단계에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부처 간 협력 과제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제안을 했는데 그 답이 없더라고요. 역시 없구나. 그런데 이게 보면 결국은 제가 경험상에 의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하천으로 가요. 왜? 사업이에요, 사업. 하천을 하신 분들이 담당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구나. 저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는데요. 구조물 철거, 그 다음 구조물 개선. 이것도 환경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러면 어도 조성을 환경부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저는 이거는 해수부에서 할 일이지 환경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도를 만들 때 어도 설계 조성 시에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의 협조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설계해서 그냥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이거를 설계업체가 가서 협조를 받아서 이때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어도 종합관리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어도 개보수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수요를 해요. 지자체 수요 조사는 어느 쪽으로 하냐면은 이거는 각 지자체의 농정과, 농업정책과라든지 이쪽으로 협의를 해요. 왜? 어도니까. 그 다음에 어도 기술 개발. 이거는 경제성 어종에 대해서 뱀장어라든지 연어에 대해서만 어도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어도가 저 구조물 중에서 복합형이 가장 많고 수직형이 다음 순위였다라는 것이고요. 구조물 중에서 용도는 취수보가 389개, 낙차공이 129개 정도가 존재를 한다.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더라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인공 구조물 중에서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에 의한 카운팅된 게 한 548개인데요. 구조물 수를 실제 조사를 하니까 추가된 거, 이거는 국가어도 정보 시스템에는 그 구조물이 어떤 목적에 있는지 보호로 대부분 표시가 되고 정확하게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보면 사라진 것들도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34,000여 개라는 것들이 정말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것을 이용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저희가 DBR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수계에서 아까 어디서 빨간 게 다 단절인데요. 이게 하천 수계를 따라 올라갈 때 어느 쪽 지점에서 구조물 단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뢰 이동률 조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고유종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이라든지 반면에 외래종 같은 것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갖다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 각각의 하천별로 있고 하천에 예를 들어서 법정 보호종이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오픈되는 순간 본의 아니게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한강 유역환경청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아무래도 이런 그 상세한 데이터까지는 아마 오픈이 안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게 되면 대부분들이 단절, 이 각 하천들이 훼손되어 있고 연속되어 있는데 신촌천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100%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신촌천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속이 100%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 섬강 같은 경우는 이 섬강 본류 구간에 있는데 수심이 다 원류하는, 그러니까 수중보루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성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물의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 방법이 철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단계를 완전히 없애는 것들이 있고요.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요. 구조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기능을 보완해서 어뢰 이동을 하는 거죠. 옆에 측면부로 돌무더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면서 측면부에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도가 있을 때 어도가 단절되었다면 어도 측면부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개량은 일부분을 손을 대는 겁니다. 개선은 철거지를 하지 않는 거고 개량은 철거를 하는 건데요. 위에 보채를 윗 부분만 깎아내버리면 이 밑에는 그대로 하상 유지 시설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 바닥을 구조를 변경을 해서 물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거나 또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을 위에 피복을 시켜서 완전히 여울과 웅덩이의 구조로 만들어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개선 방안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여기까지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인가라는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그 보호에 대해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수략적인 접근을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랑적인 관점, 유랑 확보라든지 또는 수심 이런 쪽으로만 이제 확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기능을 하고 있느냐, 용도를 쓰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팩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수생태의 연속성, 그 다음에 보전성,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심지어는 이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 이것은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저 산에 있는 그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규모가 크고 도심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환경부에서 우선순위 그 확보를 한 사업을 시행을 했죠. 이때 평가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만 가지고 있느냐? 뭔가 활용이 돼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지자체에 이 데이터를 주면 지자체에서 하천 사업에 갈까? 어려워요. 뭐냐면 도에서 지자체는 하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천 사업이 지금 대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국비에서 지원하다가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지자체 사업에서는 하천 사업이 가장 후순위입니다. 제1순위 도로 사업, 제1순위 우리 주택 사업, 제2순위 도로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돈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재난이 발생하면 돈이 팍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천 사업은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하천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이 더구나 수생태 쪽으로 오게 되면 죄송합니다. 수생태 쪽에서는 수생태 쪽은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재난재해가 되어야 조금 생각을 하지 수생태 쪽으로는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지자체로 저 밑에 하위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이것을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요. 수생태는. 하천은 하천과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면 두 부처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돼요. 첫째 여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다음 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도에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에서 수립을 하니까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하천과가 담당을 하게 되면 환경과는 누락이 되고 또는 환경과에서 어떤 이런 수생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올려줘야 되는데 하부에서 솔직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을 되려고 하면 어디에 되느냐면 무조건 조건 없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반영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런 조사 사업보다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위에 사업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조물 철거 사례인데요. 철거 사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환경부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인가까지 했던 것 같아요. 한 8년도까지 4년 했네요. 이때 보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과학적인 검증을 했던 게 공릉천 공릉 2호 철거입니다. 여기 길이가 한 76m 되고 높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이것은 반드시 기능을 상실하고 폐기된 보였습니다. 과거에 농업용수로 이용되어 있고 주변의 토지 이용이 반환돼서 용도가 상실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접근할 때도 기본적으로 기본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환경부 기능상실 보철거를 통한 생물이동 통로 확보 연구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도 지자체에서 그냥 바로 없앨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의 설득, 설명, 그 다음에 그 찬성을 얻어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하게 됐을 때 완전 철거되니까 밑에 있는 단계를 완전히 없애게 됩니다. 철거 전후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하천의 물리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철거를 하고 바로 뒤에는 보호 상류배 전부 다 세립토만 있다가 한번 홍수를 겪으면 전부 다 자갈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탄강 고탄부인데요. 지금 길이가 190m, 높이가 2.8m입니다. 여기에 위험스럽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저고요. 바로 옆에 보면 제가 위험한데 제가 목숨 걸고 절대 안 올라갑니다. 다만 그쪽이 깊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래서 옆에 폴대를 짚어가면서 제가 제 살 국리를 다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천이 원래가 되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요 탑이 취수탑입니다. 그래서 수질 악화로 여기서 용도가 상실됐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그런 것이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전주천의 덕진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그 전주시에서 뭐였냐면 여기 어도를 좀 놓을 테니까 어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달라고 왔을 때 제가 가서 그것이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볼을 철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요. 한때는 굉장히 좀 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철거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 수생태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폐기된 보호 사업도 국비 지원해서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철거에 대해서 결국은 사업비더라. 사업비 지원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안 움직이려고 하더라. 다들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이 타당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것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좀 더 이게 좀 과장님 모셨으니까 좀 탄력성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결론 및 제어입니다. 우리가 횡단 구조물이 왜 이렇게 많은 구조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느냐라는 건데요. 첫째, 우리나라가 몬순부위에 속한 농업국가였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용 취수보가 대부분 다수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하상 계수가 높은 급경사 하천이 많아서 우리가 낙차공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능과 폐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탕이 되고 그래야 이런 그 기능과 상실한 횡단 구조물 철거및 개선에 대해서 무엇부터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